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거센 빗발을 뚫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카운트다운 시작됐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태 인문의 서점 에코실론을 운영하고 마포 FM에서 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에코살롱이라는 방송을 진행 중인 이혜영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4회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나요? 네. 네. 지금까지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공부한 자리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4강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라는 그런 대안을 좀 공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에 대한 비판이 매우 또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또 강의가 더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현재 마포 FM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유진 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린 뉴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진 연구원님은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시자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이유진 연구원님을 초청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뒷속을 뚫고 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오기 직전에 코엑스에서 그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2050년에는 넷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청년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이제 메시지를 냈어요. 너무 이런 논의가 열려있지 않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가하다. 자기들은 엄청 절박한데 그래서 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침묵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기후 활동을 한지 제가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 99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년 정도를 환경 관련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기후 관련해서 강의를 한 건 2006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2019년, 20년 특히 2018년도에 IPCC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해졌고 이게 평소대로 해서 온실가스 안 줄어들 텐데 이 시스템이 너무 커서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지난해부터 좀 흐름을 봤던 게 그린 뉴딜이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집중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바꾸고 교통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고 농업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그런 논의가 아주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 집중해야 돼. 이게 최우선 정책이 돼야 돼. 우리 막 부동산 우, 교육 우, 막 주식 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회도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뉴딜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루스벨트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좋은 단어가 없을까? 좀 우리식대로 바꿀 단어는 없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1.5도 동맹? 녹색 새마을운동? 이게 정말 아니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은
그때 저희 그때 그래도 새마을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시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을 딱 발표하고 나면은 기후 위기 너무 심각하고 우울한데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사람들의 희망 이런 마음들을 막 뿜어내는 이런 게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14일 날 정부가 그린 뉴딜을 딱 발표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에너지를 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뭐가 잘못됐길래 나는 그린 뉴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발표를 보고 힘이 빠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저는 솔직함과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 마음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 악당 국가고 엄청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후 위기 대응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도 저는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가 왔고 우리 코로나만 겪은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감염병들이 연속해서 오고 있고 거기에 경제 위기가 왔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매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 위기의 이런 상황들이 그다음 녹록하지 않을 걸 아는데 녹색으로 이렇게 일자리 많아지고요. 녹색 장밋빛 생겨나는 일자리만 얘기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탄소 사회로 간다는 거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탄소 기반 산업 안 될 것 같아. 석탄 발전소 그만 돌려야 될 것 같고 내연기관 차량 그만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변해야 돼. 바꿔야 되고 준비해야 돼. 고통스럽지만. 그럼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다고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기를 선택한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석탄 발전소가 빠지더라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들 중심으로 장밋빛 미래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우리 현실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들을 정부가 발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치고 기후위기 안 그래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면서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앞으로 집을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을 녹색으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집들은 다르게 짓고 또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예산을 쓰고 투자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그럼 나도 이런 걸 우리 지역도 하니까 해봐야지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린 뉴딜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와서 나는 정말 회색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딜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코로나 국면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나왔지만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어떻게 탄소를 완전 줄이는 사회로 장기 계획을 2달 만에 만든 겁니까? 그래서 2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우리가 이 정부가 만든 안인데 이 안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생존을 못 보장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입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농민들도 바로 성명서를 내고 그린 뉴딜에 너무 그냥 빠졌다. 그리고 저는 그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토론도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말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부분에 계신 분들이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말을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 얘기가 귀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한국노총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디지털 뉴딜이 만들어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질 텐데. 그리고 그린 뉴딜이 만들어낸 좌초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 우리 또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목소리,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받게 되는 사람들의 일과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그게 이렇게 확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우리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주철호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대로 두면 2040년에 1.5도를 넘어서는데 우리에게 20년이 남은 게 아니라 그거에 도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 7년 8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27년 12월까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앞으로 요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재 정부 2년하고 다음 정부 5년, 이 2년하고 5년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 2027년 12월을 딱 역순으로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2006년부터 강의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오는 위기의 속도도 빠르고 또 세계의 속도도 빨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줄인다 그랬을 때 우리 개도국이에요 이러면서 안 했었고 다 좀 회피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한 20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우리는 어떤 지구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가짜 도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데요. 2020년은 호주 산불로 시작해서 코로나, 정말 마치 주차장에 차가 주차해 있듯이 비행기가 다 멈췄죠. 거기에 6월 달에 시베리아에서 이제 평년 기온보다 10도 폭증. 그러다 보니까 동토의 땅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이런 거 고정시켜 놨던 게 이렇게 끊긴다든지 탱크가 무너져가지고 이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이제 북극에서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후위기가 아주 크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코로나하고 경제위기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진짜 집중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70년대 집에 차가 있으면은 와 엄청 부자다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수가 2,300만 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사람 2.3명당 한 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라든지 물질 소비가 폭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증가한 거고. 그러면서 IPCC 보고서에서 나오는 1.5도에서 벌어지는 일, 2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을 때 1.5도가 마지노선. 그런데 그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84년도의 북극의 면적과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줄기도 했지만 두께도 얇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도가 됐을 때
산호의 소멸 가능성이 70에서 90%. 그런데 2도가 되면은 전 세계 바다의 산호가 소멸될 가능성이 99% 이상. 그리고 1.5도가 되면은 지금 북극에 남아있는 해빙의 소멸 빈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년에 한 번씩 얘가 사라져요. 그런데 2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거의 복원이 불가능한. 그래서 1.5도하고 2도는 0.5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 1.5도 하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40년도에 1.5도, 2040년, 20년 뒤에. 저는 제가 환경운동 시작한 게 2000년이라고 치고 지난 20년인데 이제 남아있는 20년 그대로 쭉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쭉 그냥 가게 된다고 했을 때 1.5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급해지고 그러면 저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게 우리 인류의 궤적인데 이렇게 정말 이걸 툰베리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들은 불가능, 택도 없는 얘기하지만, 근데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때 되면 30인데 30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나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매번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정말 가까운 미래, 10년 후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 20년 이 상간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행동의 이 결정권은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률이 달라지는 상황. 근데 10년 안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정말 진정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멸종저항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너네 지금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대기 중 온실가스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멸종조항에 나서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화석에너지가 태워졌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화석에너지 썼을 거예요. 그런데 화석에너지로 굴러가는 경제 시스템이고 사회인데 그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이 경제 시스템은 또 뭘 낳았냐면은 불평등을 낳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2017년 보고서인데 전 세계 8명의 억만장자가 전 세계 36억 명이 갖고 있는 자산과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다. 너무 심한 거죠. 이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 사실 세계의 식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맞추려고 남는 식량은 태평 바다에 이렇게 버리는 상황들인데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환경만 생각했던 사람은 기후가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다가는 절대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또 어려운 숙제가 있는 거죠.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이 불평등한 세계에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은 더 힘들어질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육류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은 메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육류세를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트랙터 끌고 와서 고속도로 점거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를 두고 정부와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의 아주 격렬한 논쟁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의 마크롱이 유류세 인상한다고 했을 때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부 하시는 분들은 봐봐, 공공요금이나 세금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거의 난리가 나. 이제 정권을 잃을지도 몰라. 이건 그대로 딴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나왔던 시위대들의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마크롱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부유세라든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완화해주면서 유류세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뭔가 이 기후위기 막아야 된다.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책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이걸 시정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온실가스 줄이는 일이 우리의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세금에 관한 문제, 에너지 가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하는 건 맞아요.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적응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게 온실가스 배출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오히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먹고 사는 방법, 또는 효율을 높인다든지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먹을거리를 의미 있게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다든지 다른 이 경제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오늘 시위에 왔던 청년들이 나는 화석 에너지를 배출하고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의 공간들, 일의 방식들을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린 뉴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의 아주 역동적인 운동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막 그린 뉴딜을 원한다라고 했던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린 뉴딜은 10년 안에 미국 사회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는 것, 그게 그린 뉴딜이다. 그러니 우리는 화석에너지 로비 받고 거기에 정치 자금 받는 의원들 맞선 운동할 거고, 그린 뉴딜을 주창하는 의원들을 지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 요구하는 기후 행동들을 엄청나게 유심했어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아주 젊은 정치인들이 그린 뉴딜을 받으면서 거기에 샌더스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이 미국에서 이번 대선에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그린 뉴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에서 절실하게 일하는 이 기후 행동 그룹들의 액션이 미국 사회의 그린 뉴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린 뉴딜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하면서 차별 불평등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우리는 그린 뉴딜을 원한다. 그리고 2050년 전에 넷제로, 아까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2위 국가를 2050년에 넷제로 만들겠다라는 게 선언이고요. 이후의 그린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에요. 이유는 경제 성장 전략으로 그린 딜을 해요. 그러면서 2050년 넷제로 나오잖아요. 너네 이거 왜 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 만들 거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을 높일 거야.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에게 그린 일을 하자 라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설명의 언어들,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로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 등 도전에 직면할 이들을 먼저 고려한다. 그러니까 너네 바뀌어야 돼.
너네 이제 안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분들 도전 받았잖아요. 아, 내가 왜 이 산업에 일했지? 하지만 우리 방법 찾아보자.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이후의 그린 딜입니다. 어떤 분야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 들어가요. 에너지도 바꾸고, 건물도 바꾸고, 농업도 바꾸고, 수송, 건강, 생물 다양성.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그리고 에너지는 전 영역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EU도 많은 영역을 얘기하고 있고, 돈은 연간 200조 쓰겠다. 여기는 연간 140조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단가가 훨씬 싸요.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앞선 가운데서도 연간 200조. 최근에 바이든은 공약으로 연간 600조 쓴다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035년까지 미국의 발전소,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영역은 2035년까지 탄소 제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35년에는 미국은 석탄 발전소도 안 하고 가스 발전소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센, 좀 센 공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돈을 쓸 텐데 이 돈은 어디에 먼저 쓰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먼저 돈을 써서 이 사람들의 산업 전환과 일자리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설득되는 맥락, 지금 미국 사회에 상당히 불평등이라든지 인종 차별에 대한 것들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등장하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도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신에 유럽은 약간 억하신저 같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만 줄여. 우리만 온실가스 줄이면서 지금 물건 생산하고 있어. 딴 데는 안 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우리는 온실가스 줄이면서 물건 생산하고 한국은 온실가스 뿜뿜하면서 만들어내는데 한국 물건 싸! 어떡하지? 그럼 한국 물건에 대해서 내재된 탄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표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디테일하게 순환경제, 산업 분야는 어떻게 바꾸겠다. 특히 자원 다소비 산업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겠다. 건물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을 없애면서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정말 넷째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동안 농업 보조금이 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였다면은 이제 보조금을 농부들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는데 보조금 그걸 왜 온실가스 줄이는데 써? 이러면서 엄청나게 논쟁이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영역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EU의 그린딜은 진짜 우선 정책이에요. 모든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평등 문제, 예산을 쓰고 모든 영역을 전환시키면서 이거 장벽 저는 무역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게 EU의 현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 저도 이 자료 처음 봤어요. 국제 교육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여기서 플러스로 나오면은 물건에 탄소가 함유된 채로 수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러스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 발자국 이런 거, 생태 발자국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건 만들 때 예를 들면 전기를 우리는 45%가 석탄 발전소니까 얘 만들 때 여기에 탄소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재된 탄소의 관세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EU가 들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리백은 물건 만들 때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241개인데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갔더니 애플 그룹의 대외 협력팀장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한국 이 애플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반도체니까. 그리고 그러면 애플이 한국에서 협력 업체로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그랬더니 200군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완전히 선언했기 때문에 2030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가 우리 100% 재생 가능에 대해서 2030년까지 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건에 내재된 탄소량을 계산하고 이 물건 만들 때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는지 묻기 시작하는 사회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고,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요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열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는 당연하고 생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까지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화두죠. 돈이냐 생존이냐. 우리는 돈이 더 좋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석탄 소비 세계 4위, 해외 투자 세계 3위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요것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발전 원별 발전량 비중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전기 소비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편리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동 분야에 있어서 전기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딱 나오는 게 전기차 친환경 기전이지 않아. 전기 뭐로 생산하는데 이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보면 우리나라 전기의 45%가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만 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45%여야 될까요? 네. 전기를 쓰는 건 맞고 늘어나는데 전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리백 하는 게 계속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지금 석탄 비중이 45%인데 OECD 국가는 25%잖아요. 우리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4%인데 OECD 국가 평균은 25%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더 태우고 있는 20%를 OECD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미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너무 서울 집중으로 된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영광원전 몇 호기 고장나가서 섰다 이래도 그냥 가십 정도만 되고, 대신에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뉴스죠. 야 그거 섰대. 왜냐면 가까이 있는 발전소니까. 여기에 핵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 때문에 지금 지역이 난리가 나도 여기에 있는 뉴스가 여기에 있는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은 정말 그냥 전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사람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2000년 기준으로 영국이 35% 줄였어요. EU가 15% 줄였고, 후쿠시마 사고 터진 일본도 6%, 기후 관련 깡패 같은 미국도 줄였어요. 우리 그 사이에 47% 늘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IMF 때 이후에는 거의 우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왜 못 줄이지? 우리라고 계획이 없냐? 계획 있어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 에너지 관련 계획들,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 농업 분야도 농업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 있어요.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자기들 보고서 이렇게 써놨어요. 기후변화 대응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대부분 산업,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폐기물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총괄해서 이걸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체계적 이행 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 효과 간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자원을 집중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거 안 지켜도 제재가 없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라고 방치해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만들었어요.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지난해 이 계획을 만들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매번 계획을 짤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짜고 고이 넣어두겠지. 여기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에 돈을 왜 안 태우지?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는데요. 이게 저는 오늘 제가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절박함과 전환에 대한 속도. 절박한 사람들은 지금 빨리 좀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막 청소년들이 막 기후시 할 때 호주 총리가 너네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라고 했던 이 기저에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이 너무나 간절함과 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박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위에는 그래도 빨리 성장률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고,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에서 뭔가 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이 두 개의 세력의 싸움이 지금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지난해 그린 뉴딜 나오고 그린 딜이 나와도 한국 정부가 저는 코로나 국면이 없었다면은 이것조차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이게 등장을 한 건데,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로 지원하며 장차 넷제로 사회도 지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가 언제 장차냐는 거예요. 네. 시점이 없는 넷제로 사회. 그러니까 시점이 없다는 거는 어디가 우리를 목표로 하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고,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스마트 스쿨, 그린시티 25곳, 풍력, 태양광 늘리고 전기차 113만 대 보급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하고. 뭔가 기대했던 그림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정말 넷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영역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을 바랬던 거고, 정부는 하나하나 프로젝트 단위로 접근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차량 2,300만 대 있다고 했는데 2,3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차량을 어쨌든 수요 관리하고 덜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계획 속에서 전기차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전기차, 수소차만 달라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고, 여기에 목표가 다 보국 목표잖아요.
정말 넷째로 탄소 중립 사회라면은 이런 거 했을 때 온실가스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런 수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온실가스 줄어들겠구나 이런 희망들. 근데 그게 맥락화되지 않고 아, 그린 리모델링 몇 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MB가 녹색 성장했을 때보다 또 다른 거는 이제는 출발 선상에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이렇게 논평을 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그린 뉴딜에 발출 제로와 불평등 문제가 빠졌다. 왜 2050년만 얘기하냐? 2030년 중요한데 30년 목표 강화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6월 22일 날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 이게 한국의 그린 뉴딜입니까? 해외에 석탄 발전 수출하는 거 이거 한국의 그린 뉴딜입니까? 이거 완전 그린워시인데요?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한국 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건 저는 맥락을 정말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커지면 커졌지 사라진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미래가 없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국제사회가 다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서로 집중해서 행동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약간 수정 제안입니다. 이걸 뭐 빼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목표. 이 목표가 넷제로 사회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여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아이템 나열이 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모든 부처가 다 숙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부처가. 그래서 기재부 너네 탈탄소 경제로 바뀌어야 되고 교육부 어떻게 할 거니? 이번에 아니 환경교사 5명 저 그게 신문에 나는 게 그게 더 이상해요. 이 큰 나라에 환경교사 5명 드디어 고용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영원이었던 것도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육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과기부, 외교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사업계획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각자가 다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경제에 따른 고용 충격과 녹색 일자리 전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업부하고 특히 국토부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좌초 인프라와 좌초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올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정 만들려고 하는 새만금, 무안, 광주, 대구, 김해, 제주, 수산도, 울릉도.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코로나 국면에 기후 위기에 우리 이 작은 나라에 유럽은 단기 노선 폐지하고 철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항 건설 이렇게 돈을 써도 되나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지금 7천억 해서 새만금 공항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 뉴딜 프로젝트 바깥에 있는 엄청난 개발 사업들 이 사업들부터 다 점검해서 안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그린 뉴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이 분명히 공항 짓는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거나 이래서 돈만 투입하고 거의 좌초될 것이 분명한 인프라들. 지금 이제 돈을 그런 데 쓸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공항개발종합계획 완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야 되고요. 오히려 건물에 대해서 쓰는 건 필요합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폭염, 한파, 재난, 코로나 다 피할 때 어디서 피합니까? 건물에서 피합니다.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고 빨리 없애야 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국면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놀고, 집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쾌적한 집과 주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람과 정말 좁아터진 집에 지하나 옥탑방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원래 보장해야 되는 게 주거권인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욱더 빠르게 보장해야 되는 게 주거권이고 또 그냥 집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는 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좌초 인프라의 대표적인 게 석탄발전소죠. 이제 석탄발전소 그만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유럽의 탈석탄 시점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딱 보고 벨기에는 벌써 탈석탄을 했구나.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벨기에였거든요. 근데 올해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가 탈석탄 발전했어요. 당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만든다? 모든 석탄 발전소를 0으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한 얘기 하지 않으면서 그린 뉴딜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건 전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전기요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전기요금 매우 싼 상황에 있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 중독에 가까운 소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이 산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줄어든 전기요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회수하는 게 에스코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투입해도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에스코 산업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재생가능 에너지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시급합니다.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이후에 이 그린딜에서 나오는 농업 분야 대책을 보면은 우리 농업 보조금 40% 온실가스 줄이는 데 쓴다.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을거리 생산에서부터 포장하고 폐기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거치는 온실가스 관리하겠다. 채식이라든지 또는 축산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재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 어디에? 온실가스 줄이는데. 그리고 녹색 예산 가격 신호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부, 교육부, 기재부, 농림부 모든 부처가 온실가스 줄이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고 정책에 그걸 녹여내서 실행하게 하는 게 그린 뉴딜이고 그렇게 움직여야지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아까 이렇게 내려가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입니다. 그린 뉴딜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바꿔 나갈까라고 했을 때 9월 달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설마 그 민주당이 된다면 이제 그린 뉴딜을 하겠죠. 그리고 12월 달에 전기 저탄소 발전 계획을 제출하고
2021년부터는 저는 이 국회에서 그린 뉴딜 입법 작업도 있지만 대선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치러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지금 대선은 기후하고 그린 뉴딜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바이든 민주당의 공약이 완전 대비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는 계속 화석 에너지 할 거다. 파리 협정 탈퇴했다. 여기는 우리 복귀할 거다. 2035년 발전 부분 탈탄소할 거다. 그러니까 엄청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이것을 하나의 공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 차원으로서 보는 거라면요. 지금 저는 지자체가 뾰족하게 뭔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국면에 이 광주가 대구에 병상랑 했었잖아요. 그게 좀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 최초 제안한 것도 지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지자체가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체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고 없는 도시, 그리고 정부보다 먼저 만들어낸 게 서울시의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코로나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플 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역에 공공의료가 없으면은 지역에서 병원 못 가고 딴 데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집, 거기에 플러스해서 따릉이 엄청 타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마이카 또는 자기 차를 사도록 하게 둬도 될까요? 대중교통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배달 음식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천국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세워야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코로나 시대에 동네 친구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많이 이동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냐? 아플 때 특히 감염병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민간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은 공공에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공공병원, 나의 집, 가까운 곳에 공원,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새만금 공항을 지을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사람들을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비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의 항목이다. 저는 왜 그린 뉴딜에 공공의료가 왜 들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공공병원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시장님, 파리 시장님 재선되셨는데 6만 개의 주차장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당선되셨어요. 네. 그리고 주차장 없애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5분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먹거나 놀고 사람들 만나고 여행하고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이 걸어서 또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 가능하게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셨어요. 심지어 에어비앤비 시가 사들여가지고 에어비앤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파리에서는 이제 전광판 광고하는데 전기가 왜 필요해? 전광판 못 써. 막 반대하니까 그럼 공공부터 이렇게 이런 공약으로 지금 당선되셨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 파리가 좀 봉쇄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 사이에 도로 하나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몰랐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 못 가네요 이렇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실험들이 가능해야지. 아까 우리가 넷제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226개 지금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무효형에 가까운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분들을 빼고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포시장님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비상하다면서요. 비상한데 지금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뭐 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죠. 7월 8일에는 17개 강력하고 63개의 기초지자체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이거 굉장한 선언이잖아요. 탄소 중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거죠. 7월 9일날 시도교육감님이 기후위기 교육 강화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선언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찾아갈 때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창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압박을 하면서 의회와 시민이 지역 에너지 계획하고 그린뉴딜을 연계해서 자 우리 산업,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농업 일자리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안을 만들라고 하고 압박해야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충남, 경남 이렇게 그린뉴딜 정책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 내일 이제 경남 가가지고 경남의 그린뉴딜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지난 6월달부터 서울시를 들들 볶았습니다. 제가 아니 원전 하나 줄이기 했던 도시에서 그린뉴딜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만들었고요.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이런 정책들 지역 엄청 다니면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넷제로라면서요. 넷제로라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이 함정은 있습니다. 서울도 요 정도 나지고 나무 이만큼 심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넷제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비전, 이런 그림부터 그려놓고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제도 개선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핵심은 건물입니다. 68% 온실가스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이 수송 분야, 그 다음이 폐기물. 그래서 각각 만약에 제가 내일 경남에 간다면 경남은 다르겠죠. 경남은 산업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경남 석탄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서울시 계획 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는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계획을 잘 짜놓으면은 예를 들면 전주, 광주 이렇게 비슷한 도시들은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경기도 장난, 인천 장난, 공항 막 있고 이러면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 플랜을 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충남도 제가 충남도의 결의안을 읽으면서 정부의 그린뉴딜에 이런 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남도에 아주 훌륭한 도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5월달에 빠르잖아요. 정부보다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석탄 발전 집중 지역 등 취약한 충남이 그린뉴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우리 취약하다. 그 다음에 그린뉴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맞는 얘기잖아요. 또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분배 정책을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동의? 그러면 여기 동의가 되면 사람들은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정부의 그린뉴딜 안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혀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광명, 화성, 당진입니다. 기초지자체들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 무상교통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화성시 무상교통하겠다. 운송 부분의 온실가스 대폭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는 화성시에 살짝 자료를 주고 했었는데 요거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영역 무상교통 있고 녹색 건축물 활성화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도별로 돈은 얼마가 든다. 그걸 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이만큼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된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다. 요거 딱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약자 배려 사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부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 그래서 지역 기반에서 그린 뉴딜 할 때 맨날 매칭입니다. 자, 건물 에너지 효율 할 테니까 국비 6 줄게, 지방비 4 태워. 이렇게 해서 쫙 전국에 쫙 완전 행정 편의적이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모든 지역들이 다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책임하에 더 급한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곳, 석탄 발전소가 많다든지 자초 산업이 많은 곳은 긴급하니까 지원해야 되고, 또 준비된 지역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정의로운 우리가 지금 다들 경제 충격이 오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막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오면은 사실 실업이라는 충격이 있고 좀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계획을 하는 거는 서서히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경기 회복할 때 이런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시민사회, 특히 350이라는 시민사회가 만든 겁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다.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공동체를 보호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막 기업 망할까봐 막 기업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회복력 높였으면 좋겠다. 충격이 언제 올지 모른다. 회복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더 잘 살아남는 법이다.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해요. 내가 원했던 그린 뉴딜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그린 뉴딜은 1.5도가 목표였고 탈탄소 사회를 만들면서도 인간다운 삶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그런 멋진 말은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했으면 좋겠고, 녹색산업과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안전한 집이라든지 깨끗한 물, 이런 것들, 공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먹을거리나 에너지 자원 소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막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그린 뉴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기도록 또 더 지금 개입하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희망 없는 시대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주는 그런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린 뉴딜 정보안 나왔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대대로 되라라고 손놓을 일은 아니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게 빠졌고,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께서도 개입해 주시고, 노동자들께서도 너무 안 들어와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개입해 주시고, 지자체도 개입하고, 개입해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우리가 아직 그린 뉴딜을 구현해 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경험 못 했잖아요. 근데 약간 준비된 곳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 구체적으로 우리는 좀 보여줘야지 그게 느낌이 옵니다. 아까 파리 시장이 6만 개 없애고 주차장 6만 개를 텃밭이나 놀이터로 바꾼다. 그냥 확 어떤 사례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잘못된 우리가 2009년도에 MB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실패했죠. 근데 이번에는 실패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도록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와서 시위하고 데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슈에 관심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액션하는 거.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계속 동시에 저는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강연을 계속 들으면서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미 위험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린 뉴딜, 녹색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 여건이 막 여유롭지 않은 저희 집안이고, 이과가 아닌 문과고, 또 취준생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녹색 일자리 얘기가 나와도 내 자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대안이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매우 실질적인 고민, 이런 질문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하십니다. 나는 이 전공이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나는 기후위기 막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취직해야지 나의 이제 일자리가 연결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아까 미국에서도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이 행동에 나가서게 되고, 오늘 왔던 청년들도 일단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가야 되는 트랙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일단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판이 열리면서 정부가 산업을 전환하겠다라고 메시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게,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석유 정제, 자동차 이렇게 갔다 하면은 그 안에서도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좀 방향을 트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건물 에너지 효율화라고 한다면은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고 계획하고 또 활동하는 거. 그러면 그게 되려면은 관련해서 설계하는 인력이라든지 시공하는 인력이라든지 감리하는 인력들, 그리고 그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면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현재 나온 그린 리모델링 가지고는 그렇게 일자리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영역들이 변하게 될 텐데, 또 그런데 이거는 건물과 관련한 분야이고, 다른 우리 산업을 이루고 있는 분야에서 각자의 영역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작동할 것인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문과 이과를 딱 얘기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이런 일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들. 거기서 좀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 1000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집중해서 여러 영역들, 건물이 있고 폐기물이 있고 또는 수송이 있고 이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2016년도에 어떤 법을 만들냐면은,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식재료들이 다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3분의 1은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폐기 처분되거든요. 근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는 그 식재료를 유통기한 48시간 이전에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폐기 처분되는 식재료가 줄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연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거 먹을거리가 다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됐거든요. 이거야말로 온실가스 줄였죠, 일자리 만들었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죠.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집중으로 뭔가 일을 만들고 그 목표를 간다고 했을 때 만들어내지 않았던 일자리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외 사례도 보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찾으면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올해 태국은 플라스틱 비닐봉지 금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금지시킨 게 오히려 다른 방식들을 쓰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만약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완전 금지 이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다회용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비닐봉지 없는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금지에 관한 정책들도 실행이 된다면은 그걸 안 하기로 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들을 막 찾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동안은 그냥 전기로 해결했던 것을 이제 전기나 에너지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은 또 그에 관련된 다른 산업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을 한번 좀 저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이에요. 그래서 저도 딱 이게 일자리입니다 라고 아니지만 방향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당장은 지금 저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저처럼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걸 정말 다양한 영역,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컨텐츠, 내용,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연령대에 맞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저는 저보고 초등학생 강의하라고 그러면 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저 초등학생 강의는 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알아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현재 인식 가지고는 그림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로 설득을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사회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은형이고요. 저는 질문 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와 청년, 청소년 세대가 받아들이는 그런 기후위기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각각 세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만 다를 게 아니라 외국의 선례들을 보면 실질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저도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지 그렇다면 청년들은 현재 발표된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기후 긴급 행동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긴급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왔던 분들 중에 발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건 우리는 체포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고 나왔다 이런 얘기. 그냥 앉아서 조용히 토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절박성이 안전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한전 앞에서 긴급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멸종조항처럼 서울 멸종조항 행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 행동으로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행동 그룹들도 저는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광주 사례가 또 의미가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지금 카톡방에 제가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방에 들어가 있는데 한 600명 정도가 모여 계세요.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 날 광주시청하고 5개의 구청 앞에서 금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청과 시청을 압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 이거 관심 있다 라고 시민들이 계속 행동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시의원하고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린 뉴딜 국회의원 모임에 광주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이렇게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이끄는 시민 리더 그룹하고 시의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조찬으로 광주의 그린 뉴딜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하면서 10차례 회의를 열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다 불렀더니 8명 국회의원 중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안을 만들어서 어제 광주시장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훈련되고 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잖아요. 그럼 마포시장이 어쨌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했어요. 하는 상태에서 마포의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포에 적어도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모이셨던 분이 제가 자료도 여기에 방을 하나 또 만드시면은 제가 화성시 다른 시나 군 단위에서 했던 계획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처음에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한 2번, 3번 읽다 보면 약간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이랑 똑같아요. 에너지, 건물, 폐기물, 농업, 우리는 농업이 좀 덜하니까 그러면 비슷한 도시들의 패턴을 딱 보면 여기는 이런 거 안 해. 그럼 어쩔 때는 뺏기기가 가장 또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괜찮은 거 이렇게 넣어서 마포 계획을 한번 짜보고 이 계획 짠 걸 가지고 마포 구청장님 그다음에 마포구 출신 국회의원 찾아가서 찾아가면 하니까 이렇게 자 이런 거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큼 가장 큰 압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그린 뉴딜만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저도 국회에 가면은 늘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빠지신 거예요. 이거 내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국회에서 기후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한 2명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 5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되어서 사례들이 만들어져야지. 또 중요한 게 대선하고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다뤄야지 내가 뽑히겠구나 라는 신호를 지금부터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약으로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라는 공약은 야 2022년도에 그런 공약이다니 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저 주차장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선시키는 꼴을, 그 사례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사회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등장하는 공약이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서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후보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요구하는 시민들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는 사회에 대한 공약의 내용을 바꾸도록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2022년도에 그런 공약이 안 나오고 정말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 비상선언 했으니까 비상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지역에서 제가 지난해 우리가 그린 뉴딜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토론했을 때 청년들 그룹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 기후위기 대응하는 활동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활동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내가 기후위기 활동 열심히 하면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기후위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활동이 매우 소중한 활동이라고 인정하고 수당 주는 거, 생태 수당 주는 거, 청년 수당 주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식들. 그러면 마포에 예를 들면 마포에서 기후위기 활동가 100명, 우리 100명 활동하고 그 활동가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줄였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 그 활동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방법도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어비앤비 다 사들여가지고 공공 사회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좀 경계를 넘어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요구 목록을 들고 후보들한테 가는 거죠. 광주가 아주 유효했던 게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총선 출마자들에게 야 우리 정말 그린 뉴딜하고 기후변화 관심 있거든. 너네 이거 선언해야지 우리 뽑아줄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린 뉴딜 회의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참여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게 있고 선거 시기에 집중해서 요구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하실 분도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 강의 때 살짝 약간 우울감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광주의 사례를 듣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셔갖고 뭔가 희망이 조금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했고요.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마포 FM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방송 안 되는 내용은